전 세계 경제는 매우 차별적이다. 차별화된 모양이 나타날 것이고 이번 경기의 특징은 모르긴 몰라도 내년까지는 조금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 같다. V자 형태는 아닐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6월의 주식시장 분위기가 꽤 괜찮은데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한편에 있고 한편에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를 무시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경기 관련된 상황들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고용지표 나오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 긴축이나 이게 주가가 눌려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경기 침체는 뭐 없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던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경기가 좀 오리무중이죠. 네. 안개 속에 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는 확연히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네. 이게 성장률로 보는 세계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1%였는데 올해 뭐 이제 3% 아래로 이제 찍힐 것 같고요. 뭐 2.5% 내외에서 이제 조금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에 회복돼도 3%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성장률로 예고되니까 일단은 뭐 올해 경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좀 형성돼 있는 주요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고 뜨겁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네, 이 경기가 전혀 식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를 좀 둔화시켜야 되는 건데 고용이 좋으니까 소비도 둔화가 생각만큼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미국 경기는 하반기에 뭐 마이너스 성장을 봤다가 네. 연초만 해도 그러게요. 네, 그러다가 슬쩍 지금 다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가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1% 이상 성장할 거다. 세계은행도 최근에 이제 그렇게 전망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금 뭐 강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약한 건 맞다. 하지만 그 약한 정도가 플러스권에서 약하다. 그러니까 이걸 경기 침체로 봐야 될 건지 엄밀히 말하면 침체라고 표현되기에는 경기가 너무 좋고요. 조금 둔화 혹은 좋았던 것에 비해서 좀 위축되는 정도. 그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미국 잠재 성장률을 조금 보시면 뭐 한 1.7% 뭐 이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한 게 뭐 세계은행도 한 1.1% 이렇게 보면 만약에 1% 정도 나온다면 잠재 성장률의 거의 절반에 좀 절반은 조금 덜 미치지만 그러면 사실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침체라고 하는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워낙 나쁘게 봤다가 생각보다는 좋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나쁜 정도가 마이너스도 안 가는데 이거를 뭐 경기 침체라고 뭐 꼭 불러야 되나? 뭐 굳이 부른다면 연착륙. 경기가 약간 슬로우 다운되는, 네, 약간 위축되지만 살짝 위축되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뭐 그냥 그저 그런.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세계 경제는 조금 둔화된다. 그 중에서 미국 경제는 좋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 경제는 매우 차별적이다. 차별화된 모양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경기의 특징은 모르긴 몰라도 내년까지는 조금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V자 형태는 아닐 것 같다. L자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형성된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치가 낮았으니까요.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 그것만큼 안 나빠지니까 뭐 연착륙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살짝 또 이 먼저 가는 미스터 마켓이 뭐 골디락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으니까 주가도 괜찮은 거고요. 미국 주가도 보면 S&P 기준으로
조금 올려잡는 사람들이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좋고요. 그러면 경기 상황을 미국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조금 더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뿐만 아니라 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이 예. 좀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그렇고. 않습니다. 예. 네,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또 중국은 뭐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끝나면 사람들이 뭐 나와서 소비할 거다. 물론 소비합니다. 소비해서 올해 5%대 초반 성장률은 거의 유력한데 중국 정부가 5%를 전망했지 않습니까? 목표로 했는데 그거는 뭐 너끈히 달성하겠죠. 5%면 뭐 물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2023년 올해가 상대적으로 중국은 5%대 초반 성장률은 굉장히 양호하지만 기대가 좀 높았습니다. 중국은. 한 5.7, 5.6 뭐 이 정도 봤다가 5% 달성하기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중국 경제를 약간 갸우뚱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이유가 제조업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안 올라가지 않고 있고 제조업 단에서 가동률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거든요. 중국도 이제 마땅히 경기를 부양할 과거에는 부동산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 후유증도 많고 그러니까 그죠? 결국 소비를 늘리거나 아니면 어쨌든 새로운 성장 능력으로 반도체 굴기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한테 워낙 견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뭐 내수 말고는 뭐 미국 수출도 안 되고 뭔가 좀 꽉 막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이 말씀 주셨듯이 이제 좀 국가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도 한번 겪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은 뭐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중국 경제에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장기적으로 한 2010년 이후에 특히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설비 투자가 좀 과잉 투자로 구경제, 뭐 소재라든지 뭐 광업이라든지 1차 산업부터 해가지고 뭐 약간 그 저부가 벌키한 그런 제조업단에서의 어쨌든 공급 과잉을 좀 야기했고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서 최근 한 10여 년간 너무 이제 과도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빈집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소득도 못 쫓아오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구매력도 가계 부분에서 떨어졌고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 조금 엉켜 있죠. 그리고 지방 정부가 이제 토지를 뭐 중국은 이제 80년 이렇게 뭐 토지 사용권을 이제 지방 정부가 판매해서 그 판매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재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공장이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듯이 이제 잘 굴러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과잉 투자가 조금 많아졌고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가 조금 많이 쌓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실이 많아진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이런 부실들이 더 크게 증가한 걸로 이제 보고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경제가 조금 더 내수 중심의 고부가 경제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려다 보니까 부채를 조정하고 부채를 조정하다 보니까 공기업 중에서 조금 시원찮은 애들을 조금 문 닫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고용이 또 위축되고 고용 위축되면 또 소비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조금 약간 진퇴양난적인 구조적인 것과 약간 순환적인 게 맞물려 가지고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조금 못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올해는 보복 소비 소비 쪽에서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을 딛고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니까 그쪽 부분에서 중국 정부도 이제 조금 소비의 좀 진작책, 소비 촉진책을 같이 동원하면서 올해는 5%대 초반 성장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벌써 6월이다 보니까 시선이 내년에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약발이 떨어지면 중국 경제도 뭐 4%대 중반 정도 혹은 초반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되겠네. 이런 이제 약간 좀 우려 섞인 그러한 전망이 더 나오면서 중국 경제가 조금 약한 그리고 주식도 최근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조금 적극적인 플레이를 안 하려고 하죠. 길게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또 일본 이런 쪽으로 조금 자금이 쏠리는 그런 반사 이익을 주변국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중국 경기 상황 봤고요. 우리 경제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월드뱅크가 최근에 세계 경제 전망을 조금 올렸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기사 원문을 기사만 봐가지고요, 한국에 대한 코멘트 못 봤는데 우리는 지금 성장률이 계속 2%, 1.8, 1.7, 1.6 이렇게 지금 뭐 바람 빠지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확 좋아지는 건 아니어서 좋아져야 우리가 그 어떤 효과를 누리는데 그죠? 우리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는 뭐 지금 상반기까지는 성적표가 매우 안 좋죠. 네. 무역 수지도 지금 거의 뭐 지금 10개월째 지금 나빠지고 있고 경상 수지마저 좀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제 좀 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가처분 소득이 조금 쫄리면서 축소되면서 위축되면서 이제 소비 여력이 둔화되고 또 부동산 경기가 지금 뭐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를 진작할 정도의 조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계 전체적인 소비 여력을 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GDP 대비 100%가 넘는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인 체감 그 대출 이자율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에 뭐 신문에서는 3%대 후반을 찍었다. 네. 대출 금리가 드디어 이제 3%대에 왔다 하지만 중간값으로 보면 여전히 4%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한 몇 년 전에 비하면 높은 가계 이자 비용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거고요. 이런저런 등등해서 수출은 수출대로 어렵고 내수는 내수대로 조금 좀 근근히 네. 버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뭐 한국은행마저도 1.4%를 전망했으니까 네. 말 다 했죠. 1.4% 성장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장률이고 1.4%의 성장률이 참 감이 안 오실 텐데 만약에 1.4%를 지속적으로 하면 일단 임금이 안 올라갑니다. 네. 일자리가 정말 이제 구하기 어렵고 실업률이 이제 실질 실업률은 올라가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내수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성장률이 1.4%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좋아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조금 올라오고 미국도 이제 조금 우리나라 수출 효자국이 됐거든요. 무역 수지 흑자 1위국이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미국 경기도 이제 네. 하반기에는 미국 좋아서보다 뭐 중국이 안 좋으니까 그 수지가 바뀐 걸 텐데. 예. 네. 그렇다고 해도 예. 완전히 상저하고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할 정도의 예. 상반기에 워낙 나빴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봐줄만하다. 하반기 경기는. 그래서 토탈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올해 1.4%도 좀 버겁다. 네. 그렇다고 내년에 좋아지느냐? 내년에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많이 뭐 조금 올라가더라도 뭐 1.6, 1.7, 뭐 2% 여전히 2%에 못 미치는 그런 낮은 성장률이 지금 뭐 예고되고 있죠. 네.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 때문에요. 성장률 자체가 이제 자본의 사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 뭐 10% 5% 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한 3% 정도는 됐다면 지금 3%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2%한 초. 네. 좀 한 2.3 뭐 이쯤 될까요? 맞습니다. 네. 2% 언저리로 지금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이제 해도 그죠? 옛날 같은 성장률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예, 글로벌 경기 상황부터 봤고요. 그 이달에 이제 연준 FOMC하고 인플레이션이 있는데요. 인플레는 어쨌든 먼저 얘기하면 통화 정책은 인플레에 연동되는 거니까 데이터를 디펜던트 하는 거니까요. 인플레는 어쨌든 간에 뭐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누그러져서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코어하는 생각만큼 또 안 내려오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뭐 말씀 주셨듯이 뭐 헤드라인은 떨어지는데 네. 예, 지금 뭐 아주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뭐 9.1%가 미국 같은 경우에 고점이었는데 지금 4.9% 네. 지난달에 4월달 뭐 CPI가 헤드라인으로 4.9% 찍었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예, 그리고 애틀란타 연준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는데 예. 제가 어제 살짝 들어가서 보니까 4.2%인가 뭐 굉장히 4.1%인가 5월달 헤드라인이요? 네, 6월 네. 13일 날 나오는 네. FOMC 하루 전날 나오죠. 그게 헤드라인 물가가 뭐 4.2%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네, 못합니다. 4% 초반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4.9%에서 4.2%.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물가가 이제 3%대 미국이 곧 들어갈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뭐 근원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인이 내려오는 거는 원자재가라든지 그죠 이런 게 안정일 네. 텐데 근원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는 역시 고용이나 뭐 임금이나 뭐 임대료나 뭐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임대료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임금이죠. 네. 임금 자체는 사실 뭐 소비자 물가에 바로 들어가진 않지만 네. 임금이 오르면 이제 기업들이 그걸 이제 가격에 전가하니까 그게 이제 서비스 물가로 주로 이제 조금 강하게 서비스 물가가 네. 안 떨어지게 이제 만드는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는 지금 뭐 진로라든지 뭐 이런 뭐 미국의 조금 부동산 전문 업체들이 전망하는 거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도 뭐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연준도 이제 금리를 내릴 거고 그래서 임대료는 조금 서서히 둔화될 거는 이제 맞는데 둔화되는 정도가 조금 그야말로 서서히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서서히 둔화된다면 일단 근원 물가의 첫 번째 주 원인인 임대료는 아래쪽 방향으로 잡히긴 하더라도 근원 물가를 아주 급격하게 끌어내리진 못할 거다라는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금인데 이제 임금은 좀 구조적인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미국은 너무 이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해서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한 470만 개가 더 노동 수요가 더 많거든요. 많으니까, 네, 예. 공급이 한 400만 명 정도 더 부족한 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왜 부족하냐고 봤더니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민도 늘리고 하겠지만 네. 그동안 이제 수년간 트럼프 이민을 때 막았죠. 예. 적게 받았고 얼마나 이제 이민이 많이 유입될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급하니까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인은 이제 팬데믹,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많이 떠났고 네. 조기 은퇴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자리가 조금 부족한 쪽에 공급이 노동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잘 나가는 산업 또 지금 애프터 팬데믹이기 때문에 포스트 팬데믹이기 때문에 서비스 쪽이 지금 왁자지껄하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많은데 한꺼번에 뭐 레스토랑에 몰리는데 그 서빙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거죠.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이제 뭐 그 접객이나 레저 네. 업체에서는 우리 뭐 저기 서비스 로봇 이런 걸 안 쓰는군요. 우리는 저기 네. 레스토랑 가면 많이 다니는데. 그거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네. 고민하겠죠. 예. 근데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이제 뜨거운데 지금 사람 많이 했다가 조금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버틸 대로 이제 버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한 470만 명 정도, 한 450만 명 정도가 노동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임금이 이제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것도 임대료랑 이제 마찬가지로 네. 아래쪽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얼만큼 빠른 속도로 근원 물가를 이제 끌어내릴 거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헤드라인은 사실은 뚝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죠. 네. 근원은 사실은 뭐가 팍팍 떨어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뭐 4월달 뭐 지금 헤드라인 CPI가 4.9%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근원 물가는 5.5%거든요. 그리고 근원 PCE 물가 연준이 이제 정책 목표로 삼는 이것도 근원 PC가 지난달 4.7입니다.
여전히 이제 5%에 가까운 4%대거든요. 이게 뭐 목표치인 2% 내려오려면 이제 바로 몇 달 만에 내려오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렇다면 연준도 조금 머리가 아플 거다.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 물가가 근원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좀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미국도 참 불가사의한 나라입니다. 빅테크들이 그렇게 뭐 몇십만 명씩 한 명의 그 일자리를 줄이고요, 그죠? 대량 해고를 하고 그러는데도 보면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죠? 고용주 없고 이런 거 보면 참 미국 경제 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 이런 것들은 참 부럽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인플레 얘기를 했던 것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를 좀 여쭙기 위한 거였는데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리가 이제 떨어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계속해서 좀 떨어지길 원하는 건데 물론 뭐 금리 낮추게 되면 그건 경기 침체니까 시장에서 좋아하는 그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지금 금리를 올려달라는 것보다는 금리를 니네 낮춰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결국 근원 CPI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를 내리는 논의 자체는 시기상조네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약간 상충된 거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금리를 내릴 정도의 상황이면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뭐 은행 문제가 다시 또 불거져가지고 대출이 더 큰 폭으로 축소돼서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잡히니까 금리를 이제 조금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이게 이제 시장이 원래가 바랐던 건데 지금 보니까 시장은 반대쪽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조금 천천히 둔화되고 그 바람에 이제 연준은 금리를 당장은 인하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시장 이게 주식 시장의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연준은 언젠가는 뭐 금리를 내릴 거고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얘기는 뭐 천천히지만 그래도 근원 물가는 떨어질 거고 그건 오케이. 그런데 경기가 너무 급냉하면 기업 이익이 뭐 그냥 완전히 부러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좀 뭐 이렇게 불안한 경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텐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골디락스. 뜨뜻미지근하면서 그냥 버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5월달 뭐 6월 초까지도 이런 걸 좀 즐기고 있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은 매크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악재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고, 그죠? 네. 부채 한도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해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원래는 6월 FOMC에서 매파적 발언들을 연준 위원들이 하면서 금리 인상 그다음에 고용지표 나왔나요? 어쨌든 인상 확률이 확 한번 높아졌었잖아요. 패드워치가 그죠? 그러다가 다시 낮아지면서 어쨌든 6월은 건너뛴다. 스킵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장에서는 6월에 건너뛰지만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어. 7월이 됐던 거죠. 근데 뭐 그거 자체도 시장은 이제 별로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군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종 금리가 5.25냐 현재 아니면 25bp로 올려서 5.50%가 되냐 이제 5.75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임스 블라드 총재라든지 투표권이 없지만 이제 이런 분들 몇 분 빼고는 5.75, 6.0까지 보는 사람들은 뭐 거의 극단이고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5.25냐 5.50이냐라는 정도의 차이인데 사실 시장은 그렇게 크게 약간 돈 케어 그러게요. 네,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전에는 되게 민감하게 거기 반응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하도 오래 끌다 보니까 모든 재료가 이게 조금 오래 끌면 좀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금리를 더 이상 올려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도찐 개찐이다.
이게 좀 표준말이 아니군요. 뭐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레이트 사이클이다.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의 막바지 국면인데 네네. 이게 뭐 6월 13일은 뭐 어차피 스킵이고 말씀하셨듯이 7월 달에 한 번 더 올려 말어. 아니 한 번 더 올려가 충격이 오면 그때 주식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뭐 굉장히 요즘에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안해진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 정말 약간의 그 세미 골디락스 그죠? 세미 골디락스. 뭐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골디락 강한 건 아니고 그냥 뭐 크게 나쁘지 않고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서 네. 뭐 버틸 만한 괜찮은 이게 골디락스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근데 확실한 골디락스도 아닌 세미 골디락스. 네. 그렇게 좀 맞습니다. 버티는 그 3분기 상황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괜찮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현재 스코어까지는 네. 괜찮으니까 네. 그 세미 골디락스가 적절하게 아주 악재도 두드러지지 않고 네. 아주 큰 호재도 도드라지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니까 애매한 상황에서 뭐 약간 뭐 종목 플레이라든지 섹터 플레이를 하기가 좋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지수는 계속 강보합으로 찔끔찔끔씩 올라와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고 연초 대비. 네. 그리고 뭐 S&P도 지금 뭐 12% 올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많긴 한데 좋은 점이 많다는 것보다 뭐 이제 좀 악재에 적응을 하는 거죠, 시장이죠. 네. 일부 악재는 좀 사라지고 일부는 그래 죽여봐라 적응을 한 건데 그 박사님이나 저나 이 시장에 꽤 오래 있으면서 그죠? 미스터 마켓이 그렇게 편하게 돈 벌게 해주는 자가 아니다, 그죠? 이제 괜찮네 그러면 또 느닷없이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 위대한 능멸자, 그죠? 그게 시장이니까 뭐 없는 걱정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 뭐 이제 예를 들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재라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예를 들면 은행 시스템 그다음에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혹은 이제 약간 뭐 지정학적 뭐 우려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거는 좀 저금리 때 쏠렸던 부분.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상업용 부동산이거든요. 예. 근데 상업용 부동산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조금 능력 바뀝니다. 네. 사실 미국 현재 분석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뭐 약간 심증은 가는데 왜냐하면 저금리 때 신나게 끌어올렸던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질수록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기에서 뭔가 리발빙이 안 되고 리파이낸싱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만기는 돌아오는데 최근 앞으로 뭐 한 4, 5년간 뭐 한 1조 5천억 달러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CMBS 네.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모기지 증권 그런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해서 그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게 좀 올해만 한 4천억 내년에는 5천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줄줄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는 이제 조금 부실한 그 차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그런 차주들이 조금 못 견디고 항복할 거다.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것에 영향을 줄 뿐이지 전체적으로 판을 흔들 정도의 시스템 리스크로 가진 않을 것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쪽에 좀 담아두고 네, 네.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니까 주식 포지션을 예. 줄여야 돼.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게 몇 개 터지면 뭐 일시적으로 뭐 주가가 일주일에 뭐 몇 퍼센트 빠지고 4, 5% 빠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오해야 된다. 그거는 어차피 뿌린 대로 좀 거둘야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남아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인 거는 저는 경기 침체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 만약에 내년도에도 경기가 조금 약간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아직은 좀 사람들이 좀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전망들을 보시면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나 각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조금 더 낮게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 얘기는 제 느낌에는 경기가 조금 L자형.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는 적게 빠지는 대신에 좀 깊게 빠지지 않는 대신에 네. 조금 바닥 기간이 긴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은 잘못하면 이제 조금 신나게 올렸다가 하반기에 가서 이게 뭐야? 이거 아니네. 네. 예. 뭐 2026년이나 회복한다고? 예를 들어서 2026년이 오는 건 오긴 오는 거야? 뭐 이런 완전히 까마득하게 경기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 네. 사람들은 뭐 지쳐서 또 주가는 좀 비싸져 있고 그 당시에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 주식을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그런 그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빠질 때 주식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경기 상황과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 살펴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